안녕하세요. 뷰티 심리학 11주 3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뷰티 고객의 사회심리 요약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외모에는 그 사람의 심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좀 살펴봤었고요. 표정에 나타난 디코딩을 잘 찾으면 사람의 심리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옷차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화장을 화려하게 하는 사람은 성격이 화려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위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눈의 움직임이나 입술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성격과 생각을 읽어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외모와 심리 부분 중에서 동조와 비동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학습 목표는 외모의 동조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증가하는 비동조의 개념과 발생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를 살펴보겠고요. 여러분들의 뷰티 동조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잠을 잘 때 어떤 자세로 자는지, 어떤 상황에서 동조, 비동조적인 행동을 외모 관리 행동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외모의 힘을 믿었던 링컨 대통령,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요, 굉장히 디코딩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자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유명한 어록이 있는데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참모들을 고를 때도 외모를 많이 보고 신경을 썼던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링컨 대통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은 이렇게 수염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수염이 없는 모습으로 평상시에는 많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수염이 없는 모습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런 링컨 대통령이 유력하게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선거 전에 어떻게 선거 유세를 전략을 세웠냐면, 그 11살 소녀가 이 링컨 대통령에게 수염을 기르세요라고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좀 더 부드러워 보일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은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각이 지고 여위고 말라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염을 기름으로 인해서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이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링컨 대통령은 직접 그 소녀를 찾아가서 만나기도 했다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링컨 대통령의 마을에는 그 동상이 있다고 하죠. 자, 내가 브랜드를 입는가? 브랜드가 나를 입는가? 라는 내용인데요. 사람의 성격은 명품 브랜드를 선택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아르마니라면 양말까지 아르마니, 폴 스미스라면 속옷까지 폴 스미스로 풀 장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식의 통일파는 보수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식 외에는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명품 브랜드를 선택하는 유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명품에 집착하는 유형이 있고 여러 브랜드를 적절하게 조합하는 멋쟁이 유형이 있습니다. 이 명품 브랜드에 집착하는 유형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코드를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의 권위에 기대서 자신을 표현하기 때문에 자신의 본 모습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고, 명품이라면 무조건 따르다 보니 때로는 엉뚱한 조합으로 난해한 패션을 자랑하기도 하는 거죠. 명품이면 다 좋으니까 막 명품을 막 입는 거예요. 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 경우는 자신이 잘
자신을 잘 모르고 옷을 입는 타입이고요. 타인이 이미 만들어 놓은 가치 속에서 안일한 만족을 느끼는 유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요. 여러 브랜드를 적절하게 조합하는 멋쟁이 유형. 이런 사람들은 샤넬 룩하고 유니클로를 세련되게 매치해서 입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유연한 사고를 자랑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사람은 사물의 본질을 날카롭게 들여다보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임기응변을 매우 잘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옷차림만큼이나 일처리도 센스 있다라는 평가를 늘 따라다니는 유형이죠. 자, 설득하고 싶다면 먼저 입을 공략해라. 자, 심리학의 연상의 원리인데요. 긍정적인 한 가지 요소가 그것과 관련된 다른 요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긍정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현상이에요. 실제로 음식을 먹을 때 설득을 당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실험 결과도 있는데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 런천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계, 재계의 인사들이 멀쩡한 회의실을 놓고도 굳이 바깥 자리에서 외식을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면 거리를 좁힐 수가 있죠. 사회적 거리를 좁히고 친근감이 생기기 때문에 교섭을 원활하게 원하는 대로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쓰는 겁니다. 자, 액세서리로 몸을 장식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 어떤 사람 보시면 의미 있는 물건이나 예쁜 액세서리로 몸을 장식하고 싶은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정도가 지나치면 자신감 문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착용한 장신구의 숫자가 많을수록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어떤 욕구 또는 막연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초조해하는 사람의 손을 보면 반지도 끼고 팔찌도 끼고 다 끼고 있거나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막 이렇게. 자, 웃는 얼굴은 생글생글 웃고 있어도 마음속은 고민과 불안으로 어지러울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액세서리는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반지를 늘 착용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적인 마음이 강한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연애를 하면 항상 상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상대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기를 기대를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화도 내고 질투도 많이 하는 성격이에요. 반대로 반지를 잘 끼려고 하지 않는 성격은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을 매우 거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발목에 또 발찌라고 하죠. 앵클릿. 이 앵클릿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적으로 매우 자신감이 있는 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발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앵클릿을 애용하는 여성은 여자로서의 매력에 스스로 매우 자신이 있고 연애를 게임처럼 즐기고 마음에 드는 남성을 지그치 관찰하면서 공략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성적 즐거움에도 관심이 매우 많고 적극적인 사람이고 이들은 상대를 고르는 기준도 매우 뚜렷해서 남들과 다른 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자인지 살펴본다고 해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팔의 위치로 알 수 있는 예스와 노. 자,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있는 사람은 나는 당신한테 마음을 열 준비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와의 자신의 벽을 만드는 행위인데요. 다시 말해서 겉으로 아무리 상냥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본심은 상대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용무가 있어서 다가가려고 하는데 팔짱을 단단히 끼고 있다. 이러면 적어도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노리셔야 돼요. 자, 상대가 팔짱을 푼 상태이거나 손바닥을 이렇게 내보이는 경우다. 라면 아주 긍정적인 신호예요. 정말 이렇게 내보일 리는 없지만 자,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손바닥과 손목 안쪽을 보여주는 행위를 팝핑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고 흥미를 느끼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악수도 막 이렇게 하죠.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열렸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봐도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평소 손바닥은 상대방 쪽으로 주로 행하는 사람은 성격이 개방적인 성격이다라는 거죠. 자, 팝핑이 무슨 말인지 모르셨죠? 마주 앉아 있을 때 손바닥과 손목 안쪽을 보여주는 행동인데요. 쉽게 보여주지 않는 내밀한 신체 일부를 드러냄으로써 무장 해제되어 있다 나는 이라고 무의식적으로 표출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호감 있는 사람 앞에서는 이 행동을 자주 하게 된다라고 하네요. 네. 자, 자기 접촉 행동의 표현인 턱 꿰기. 네, 이렇게 턱 깨는 거. 자, 흔히들 턱을 깨는 행동은 자기 접촉 행동의 하나인데요. 턱을 깨고 있다는 것은 눈앞의 상황이나 대상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 제 수업에도 이렇게 턱 깨고 지금 듣고 계시나요? 허전함을 메우고자 자신과 접촉해서 가상의 친밀함을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현상을 다른 말로 친밀성이라고도 하죠. 자기 접촉 행동은 턱 깨기 외에도 다양히 나타나는데요. 데즈먼드 모리스는 일반적인 자기 접촉 행동의 예로 턱 받치기, 머리카락 만지기, 입 만지기, 그 다음에 관자놀이를 받치기라는 등의 행동을 하는데요. 흥미로운 부분은 성별에 따라서 행동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자놀이 받치기는 2대1 비중으로 남자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머리카락 만지기는 당연히 여자들이 머리가 기니까 만지겠죠. 3대2의 비율로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고 만약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턱을 개고 있다면 아이고 지루해요 지루해요 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얘기만 일방적으로 늘어놓고 있는 거는 아니지 내가 나 혼자만 떠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을 잠시 멈추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델링과 미러링. 모델링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롤모델로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을 모방하려고 하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자신의 행동에 적용하려고 하는 행동이 모델링이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살아온 부부가 남배인 줄 알았어요 라고 말을 자주 듣는다면 이게 모델링이 된 상태인 거죠. 태어난 것도 성장 환경도 다른 그 두 남녀가 서로 결혼을 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미지나 분위기가 비슷해지는 거죠. 이게 모델링이고요. 자, 미러링은 뭐냐면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닮은 누군가를 봤을 때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상대가 머리카락을 만지면 자기도 은근슬쩍 머리카락을 만지고 상대가 얼굴에 손을 대면 자신도 얼굴에 비슷한 위치에 손을 올리게 되면 미러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접촉 행동의 표현인 손가락이나 손톱을 물어뜯기. 네. 같은 자기 접촉 행동이라고 해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가령 손가락으로 입술을 만지작거리는 입 만지기는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려고 하는 의미가 있고,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가짜 젖꼭지를 입에 탁 물리죠. 그래서 안정을 찾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가락은 아기 시절 엄마의 젖꼭지 대신에 아이들이 쪽쪽쪽쪽 이렇게 빠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할 때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입에 대거나 손톱을 물어 뜯거나 할 때 안정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손톱이나 손가락 관절을 깨무는 행동을 많이 나타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욕구 불만이 상당히 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린 데서도 안 고쳐진다. 자, 이 사람들의 손톱을 보면 끝부분을 모두 물어 뜯어가지고 거칠거칠한 경우도 있는데요. 머리카락 만지기도 비슷한 거예요.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거나
만지는 정도라면 자신을 위로하는 표현이지만 이보다 더 심해져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막 진짜 막 잡아 뜯고 뭐 머리카락 뜯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탈모가 나타나는 행동인데요. 이건 자학입니다. 자학. 그래서 자책이나 스스로에 대한 짜증이 나는 행동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거짓말 행동. 자, 거짓말을 할 때 주로 손을 얼굴에 대는 동작이 눈에 띄게 많아진다든지 이러면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자주 나타나는 게 입에다가 손을 갖다 대는 동작 또는 코를 만지는 동작. 그래서 입을 손으로 덮는다는 거는 보이는 그대로 거짓말, 어머, 이렇게 하는 거죠. 거짓말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감추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코를 이렇게 만진다는 거, 입을 덮는다는 거의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밖에 아래턱을 두드리거나 입술에 손을 대거나 또는 눈썹이나 귓볼을 이렇게 잡아당긴다던가 이런 행동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한테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거짓말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 아가씨 문신 어마어마하게 했죠. 이 왕따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 문신은 새로운 나를 불러내는 부적으로 쓰이기도 해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불안감이 있는 나의 약한 모습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문신을 어마무시하는 사람들 있는데요. 이 문신은 마음속에 무언가 싸우는 중이라는 표시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해요. 네. 자, 그리고 자는 모습 속에 심층 심리가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사람마다 자는 모습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이렇게 대자로 확 뻗어 주무시는 분, 웅크리고 주무시는 분, 그리고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하는 분, 그 다음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 잠자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데 네, 한번 볼까요? 자, 미국의 정신 분석학자인 세뮤얼 던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자는 모습과 심층 심리가 어떻게 연관 있는가를 연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이 렘수면과 비렘수면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이 렘수면은 신체는 쉬고 있지만 뇌는 깨고 있는 상태고요. 비렘수면은 뇌가 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비렘수면 상태일 때 평소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본심이 이 자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자, 옆으로 누워서 자신의 내장이나 얼굴을 보호하듯이 몸을 둥글게 웅크리고 자는 형태는 태아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행동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유형이죠.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응석바지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런 태아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균형 잡힌 상식인인 반태아형. 자, 같은 태아형이라도 몸을 웅크리지 않고 무릎만 살짝 굽힌 채 자는 사람은 안정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치우침이 없고 남에게 협조도 잘하고 신뢰도 얻고 어떤 문제를 요령 있게 처리할 줄도 알고 고민을 끌어안고 끙끙거리지 않는 형이 이 반태아형 행동을 하고 자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대자로 뻗어 주무시는 분 아주 자신만만하고 융통성 있는 임금님형이라고 해요. 자, 천정을 향해서 몸을 곧게 뻗은 채로 자는 자세가 임금님형이라고 합니다. 소위 대자로 자는 유형인데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이 이렇게 주로 잔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감도 강하고 안정되어 있고 행동에 거리낌도 없고 응기응변이 능한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엎어져서 주무시는 분, 자유낙하형. 자기 중심적이고 매우 깐깐한 유형인데요.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듯 엎드려서 자는 형태를 자유낙하형이라고 합니다. 엎드려서 자는 것은 침대를 독점하고 싶다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중심이 되길 원하고 계획한 것이라면 업무를 꼼꼼히 정확하게 처리하고 약속 시간에 늦는 일도 거의 없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일상이 흐트러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단점은 사소한 일에도 잔소리가 심하고 타인의 실수에 매우 엄격하다라는 거. 자, 신경질적인 무릎산형, 천정을 보고 누워서 무릎을 세운 채 자는 사람인데요. 마치 작은 산처럼 보인다고 해서 무릎산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뒤끝이 아주 긴 타입이에요. 사소한 일에도 선명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어설픈 거짓말을 통하지도 않고요. 성격이 매우 급하고 신경질적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있으면 피곤하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 형입니다. 자, 소심한 브레인형. 예, 겨울잠형이에요. 자, 이 겨울잠 유형은 한겨울에 곰이 굴 속에 틀어박히듯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자세인데요. 이렇게 자는 자세에는 소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일로 고민하거나 우울해하거나 한마디로 상당히 섬세한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매사를 여러 방향에서 복합적인 시각으로 볼 줄 알고 통찰력도 뛰어난 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꿈 역시 사람의 심층 심리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은 렘수면 상태일 때 꿈을 꾼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꿈 역시 사람의 심층 심리를 파악하는 중요 단서로서 프로이트나 카를 웅은 꿈에서 무의식의 세계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다라고 해요. 자고 있을 때 누구나 무방비의 상태가 되고 평소 감추어 있던 본심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잘 때 뭐 중얼중얼 하면서 뭐라고 뭐 욕도 하거나 뭐 대화를 하거나 막 이러면서 허튼 소리가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웃기도 하고 이럴 때 막 이제 속에 감춰져 있던 말들이 막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아무한테 말하면 안 돼요. 네, 정보통을 자처하는 이들은 보통 남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타입이 아니에요. 예, 계속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데요. 뭐 알고만 계세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정보통을 자처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외모나 실력이 뛰어나서 주목을 받는 경우가 없어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내심 그런 현실에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으로는 그런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쳐다볼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다들 몰라주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목을 끌기 위해서 이 가십이라고 하는 손쉬운 수단을 이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은 제발 날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하네요. 자, 심리학에서 말하는 영합 행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비하해서 자신의 격을 낮춰 그리고 상대의 심리를 경계를 푸는 동시에 호의를 이끌어내는 고등 전술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바본가 봐요 라고 자책하는 것이 전형적인 영합 행동인데요. 이 말을 들은 상대는 자기가 바보라는데 뭘 어쩌겠어 라고 체념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적은 상대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상황을 조금씩 자기에게 유의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뭘 모르는 순진한 사람은 오히려 아는 척을 하게 마련이고요. 그렇지 않고 일부러 바보인 척하는 사람은 주변의 공격이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떨어져서 자신에게 속은 사람들을 여유만만하게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쯤 되면 진짜 바보는 상대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본 속담 중에 바보와 가인은 쓰기 나름이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바보인 척 하는 사람만큼 쉽게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답은 그렇구나. 이렇게라고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해요. 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반응을 불러요. 그래서 투명스럽게 말하면 투명스러운 말이 오고 상냥하게 말하면 상냥한 말이 돌아와요. 그래서 타인은 자신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 멀어지게끔 만드는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견을 전달할 때는 특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동의를 하든 그렇지 않든 일단은 수용을 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자, 반대와 거절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사 전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 나를 거부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나를 인정해 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할 수도 있는데 인간관계의 방향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 그 부분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는 거고, 그런데 이 상품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경우는 여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라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설명드리자면 이라고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일단 수용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네,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런 코치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래서 yes, 그러나 라고 설득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앞 방법을 적용한 설득 기법이 yes, 그러나 입니다. 예, but 기법이에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상대는 일단 내 의견을 들어줬다고 생각해서 만족한 상대가 된다고 해요.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어떤 입장인지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죠. 예스로 상대방의 상황을 존중한 다음에 설득으로 나서면 이쪽의 의견을 반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이란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의견에 동의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가를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설득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상대방을 붙잡고 늘어져서 어쩔 수 없이 넘어오도록 하면 뒤끝이 개운치 않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이라도 그 사람은 가만히 설에 넘어갔네 라고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하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자, 흐리멍텅한 사람은 말도 흐리멍텅하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yes라고 하든 no라고 말하든 유능한 사람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을 보류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안한 말을 하기가 껄끄러워서 모호한 대답을 하는 것이겠지만 그런 대답은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 뿐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마냥 기다리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상대방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 내 대답을 듣고 상대방이 즉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말을 통하는 사람의 방식이에요. 자, 대통령의 파워 타이. 자,
자, 오바마 대통령의 파워 타이. 자, 무슨 색이죠? 빨간색입니다. 이 빨간 타이는 파워 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빨간색에 심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빨강은 정열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색이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파워 타이가 빈번히 등장하는데요. Yes, you can change 라는 말을 이 취임사에서 막 오바마 대통령이 막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교섭을 해야 된다면 빨간색 테이를 매는 것이 좋겠고요. 반면에 조심스러운 자리, 첫 대면이다. 이럴 때는 빨간 타이를 매시면 안 되고, 자, 왜냐하면 빨간 타이는 색깔을 상대방의 감정을 고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강압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타이를 매거나 또는 만남을 조금 부드럽게 하거나 오래된 연인을 기다리거나 뭔가를 희망하거나 이럴 때는 기다림과 죄를 상징하는 노란 타이를 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란 타이는 희망, 기다림, 재회 또는 친근감을 주는 색이기도 합니다. 자, 유행에 맞춰서 헤어스타일을 수시로 바꾸는 사람의 심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유행에 따라서 헤어스타일을 자꾸 바꾸는 사람들은요. 자, 성숙하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은 사춘기무렵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정체성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정체성을 구축을 했어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칭찬할 만한 모습을 계속 쪼주면서 유행에 따라서 머리를 계속 바꾼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들 좋아하겠지. 남들의 반응을 계속 관찰하고 싶기 때문에 어머 헤어스타일 바꾸셨네요 라고 하면 요즘 유행은 이런 머리예요 라고 말을 하고 싶어서 칭찬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뿌듯하고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미용실을 계속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사람의 유형이라면 자기 거울을 자꾸 보시면서 자기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좀 더 내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머리를 팍 잘랐다거나 머리를 염색을 다른 색깔로 했다 이런 거는 상황을 다시 정비한다. 내가 뭔가 다짐을 했다. 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박력이 있어 보이고 싶을 때 머리를 막 빡빡이로 밀고, 자, 군대 가기 전에도 빡빡이로 밀죠. 자, 그래서 유난히 동안이라 어린애 취급을 받는다던가 남들에게 얕잡아 보이는 경향이 있는 남자들이 이런 선택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이런 짧은 머리는 상대방에게 유압감을 줌으로써 나는 너 위에 쓸 거야 라는 무언의 상징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짧은 머리는 강렬한 인상을 주는 동시에 내면의 불안감 또는 순진하고 어린 모습을 숨길 수 있는 탄탄한 갑옷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가까이 가면 상처를 받을 거야. 고슴도치는요, 이렇게 털이 곤두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친밀한 감정을 원하는데, 그렇지만 또 너무 가까이 가면 상처를 받을까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이러한 욕구가 이제 공존하고 있죠. 이런 모순된 심리 상태를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에 어떤 동화를 보면 추운 날씨에 고슴도치가 너무 추워가지고 고슴도치끼리 막 이렇게 따뜻하게 기대고 싶은데 서로의 바늘 때문에 접근할 수 없다는 쇼펜하우어의 우화의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영상 한번 보시면서 재미있게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
어떻게 사회적 거리를 어떻게 둬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영상 감상하실까요?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각기 다른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연인부터 친구, 직장 동료 사이에서까지 말이죠. 일이나 공부는 노력한 만큼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인간관계는 노력한다고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귀찮다고 생각해서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고 여기는 타입. 무조건 많이 퍼주다가 상대가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하고 화를 내는 타입. 이런 사람들에게 김해남 정신분석 전문의는 말합니다. 당신에게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제대로 거리를 두지 않아서이다. 오늘은 김해남 저자의 책 당신과 나 사이를 통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한 알맞은 거리두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저자에게 종종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선생님, 저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요. 회사 일만으로도 이미 바쁘고 힘든데 사람들을 만나려면 시간도 맞춰야 하고 뭘 할지도 정해야 하고 각자 취향도 다르니까 은근히 신경 쓰이고 피곤하거든요. 만나도 각자 사는 방식이 너무 달라져서 대화도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혼자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고 말하는 그녀는 왜 정신과 의사인 저자에게 찾아온 걸까요? 사실 그녀는 혼자 있는 게 행복하다고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믿었던 친구나 연인에게 상처를 받은 후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로 결심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 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이 사람도 결국 날 배신할 텐데 뭐. 저 사람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야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던졌습니다. 한번 거리를 두기 시작하니 사람들도 굳이 자신에게 다가오려고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를 너무 가깝게 둬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나 연인과 특별한 사이라고 생각하면 기대를 품기 시작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각별히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도 나를 그렇게 대해줬으면 하니까요. 하지만 상대가 내 기대를 저버리면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 문장의 앞에 숨어있는 말은 사랑한다면, 아낀다면입니다. 나를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해줘야 당연하다는 듯이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화를 내며 바꾸려 해봐야 상대는 바뀌지 않고 오히려 관계만 나빠집니다. 게다가 그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서 상처를 입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결국 자신과 상대방의 거리를 너무 멀리 둔 경우, 너무 가까이 둔 경우 모두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현명하게 거리두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을 다루듯 서로 너무 가까워 화상을 입지도 너무 멀어 얼지도 않을 거리만큼요. 거리두기는 상대방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서운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내가 상대방을 서운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 결국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고독을 느끼며 좌절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상대가 무엇을 하든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무관심해지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 자체를 나와 다른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기준을 상대방에게 맞추지 않고 자유로워지겠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바랄 때는 이것이 나의 욕심인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바가 있으면 무작정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최대한 상대를 존중하며 이야기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상대에게 화풀이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신은 그랬어야 했어 라는 식의 비판보다는 당신이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당신은 날 도와줘야 했어가 아니라 당신이 날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대화 방식을 이용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부드럽게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덜 상처 주면서 살고 싶다면
인간관계로 인해 더 이상 괴롭지 않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거리를 두어라. 둘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것은 결코 서운해할 일이 아니다. 그것이 얼마나 서로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는 경험해보면 바로 깨닫게 될 것이다. 저자는 관계마다 알맞은 거리를 다르게 정합니다. 가족, 연인과는 안아주고 보듬어줄 수 있지만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거리 20cm. 친구와는 손을 뻗으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 46cm. 그리고 직장 동료와는 사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거리 1.2m.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얼마나 현명하게 거리를 두고 싶나요? 책 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보셨죠? 자, 그래서 이런 사회적 거리를 어떻게 둬야 내 자신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셨어요. 자, 평가하기입니다. 처음 만난 이성에게 호감을 사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턱을 괜 채 내 얼굴을 이렇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1번 재미있는 사람이네 마음에 드는데 2번 그런 얘기 관심 없다고 적당히 좀 해라. 3번 오늘 저녁은 뭐 먹지? 다음 중 어떤 것일까요? 네, 지루함을 표시하고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문제. 업무 중에 실수로 상사에게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어요. 긍정적인 당신의 상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1번 그러게 내가 뭘 했나. 2번 아 그렇구나. 3번 뭐 어쩔 수 없지. 답은 아 그렇구나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상사분들, 네, 상사이신 분들,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문제. 오늘은 새로운 거래처와 첫 미팅이 있는 날이다. 미팅이 있는 말인데요. 자, 오늘의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은 당신은 어떤 넥타이를 고르면 좋을까요? 1번 정열의 붉은색 넥타이, 2번 행복의 노란색 넥타이. 여러분들의 선택은? 네,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은 마음이 강렬할 때는 1번. 그러나 첫 거래의 희망을 상징하고 나중에 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2번을 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걸 하실 건가요? 네, 학습 정리를 해볼게요. 외모가 닮은 사람들끼리는 사고방식에도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끼리는 무의식적으로 반감을 품는 경향이 있어요. 자,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며 일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턱끼기나 머리카락 만지기는 자신을 위로한다는 의미가 있고 팔짱을 끼고 있다. 나는 당신하고 얘기할 수 없다. 방어막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체형은 그 사람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고 자는 모습에 마음속에 깊은 곳에 심리가 드러나 있다라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라고 가십을 퍼뜨리는 사람은 주목을 받아서 화제의 중심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난 진짜 바보인가 봐 라는 말버릇은 자신을 비함으로써 상대방의 경계를 풀고 체념하게끔 하는 일종의 전술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주차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